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8년 전 오늘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8년 뒤 오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다시 한번 이끌어냈는데요. 물론 앞선 판결과 더불어 일본 기업은 이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이런 측면에서 안이했습니다.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고 독도 표시가 안 된 한반도 지도까지 실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군은 즉각 시정 조치에 들어갔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뒤입니다. 오늘도 여러 시사 소식과 함께 정치권 주요 현안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Dangerously. Drunk off of that love, my head up, there's no forgetting you. You've awoken me, but you're choking me. I was so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이언경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 소식 중에서 오늘은 이 소식부터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 시공 순위가 한 16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태영건설. 예. 저희도 경제 코너 때 몇 번 말씀은 좀 드렸지만은 부동산 PF 위기가 뭐 내년 초, 네. 뭐 내년 중 이렇게 봤는데 지금 당장 태영건설이 부동산 파이낸싱 위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했다죠. 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은 예.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고된 바 있었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은 좀 예상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산업은행에서 주채권은행이죠. 태영건설이 오늘 오전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유동성 문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게 만기가 도래한 말씀하신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입니다. 네네. 성수동에 오피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480억 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가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순수 부동산 PF 잔액이 3조 2천억 원이고요. 예. 이달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 채무가 3,95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능력 평가 35위 내의 건설사에서 부채 비율이 478.7%. 그러니까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순 차입금이 1조 9,3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 35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하면 개시를 하게 되는데 요 개시 여부는 신청은 했으니까 다음 달 11일에 결정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채권단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죠. 대출 만기 조정도 하고 신규 자금 지원도 받게 되는데 지금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은 2,002억 원을 빌려줬고요. 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 PF 분실로 건설업체가 연쇄 도산이나 연쇄 파산 위기에 접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분양 시장도 굉장히 침체돼 있는 데다가 이 위기가 지금 오다 보니까 그러면 건설업계에서는 다음은 어딘가 하는 네. 위기감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PF 얘기가 올해 내내 있었는데 예. 정말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를 좀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네. 지금 정부까지 다 달라붙은 상태인데 우선은 당장 입주하실 분들, 예. 이 태양건설 관련된 그렇죠. 그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정부 대책은 또 어떤지 궁금하고요. 예, 우선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 중에서 분양이 진행된 지역을 보면 예.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규모는 19,800여 가구입니다. 그중에서 12,300여 가구 규모의 14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에 가입이 돼 있어서 네네.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시공사를 교체를 해서 분양계약자의 입주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대책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태영건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강도 높고 충분한 자구 노력이 대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구 계획을 태영건설이 제출하겠다 이렇게 덧붙인 상황인데요. 예. 태영그룹하고 대주주가 1조 원 이상의 자구 노력 등의 계획을 제출했고 산업은행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어갈 텐데 만약에 워크아웃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오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주주가 또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의 관계기관들이 PF 사업장, 협력업체, 수분양자 상황 등을 좀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 60개 중에서 양호한 곳은 그냥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문제가 된다면 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계약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이 이제 곤란할 경우가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서 분양 계약자한테 기존에 납부한 분양 대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협력업체가 581군데입니다. 하도급 계약만 1,000건이 넘거든요. 그중에서 96%가 건설공제조
노동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태형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하도급사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금융기관 채무를 유예해 준다든지 금리를 좀 깎아준다든지 하는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려진 리스크였기 때문에 지금 큰 쇼크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내용을 좀 확대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오늘 뭐 금융위에서도 대책 발표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레고랜드 위기 때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뭐 시장 불안이랄지 건설업권으로 어떤 다른 곳으로 전이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어떤 정부 역량의 또 시험대가 아닌가 싶고 뭐 다른 도미노 현상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또 이 기업에서도 자구책을 잘 마련해서 대처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전에 다 처리가 됐더라고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쌍특검법,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동시에 상정이 됐고 또 동시에 순차적으로 가결이 됐죠. 네.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재석 의원 181명 중에서 찬성 180명으로 지금 가결이 된 상황인데요. 이게 지난 4월에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이 돼서 법사위와 본회의 숙려기간 240일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먼저 가결이 됐고요.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숙려기간에 진작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연말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끌어온 건 정부와 여당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당에서 이 총선용 압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박이었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쌍특검법을 지난 4월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총선을 앞에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혁 원내대표가 앞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저희 방송 직전에 한 4시 반 넘어서 했더라고요.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전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총선용 악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총선 들어가기 전에 새해 첫 전국부터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치명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럴 때 균형추가 되는 게 여론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여론의 시각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마 여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야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국회에서는 이 두 법안과 관련해서 특검법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반대 토론한 뒤에 표결 전에 이제 다 퇴장을 한 상태로 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해서 가결이 됐고 가결된 즉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는 2부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지명하고 임명한 인사들, 그러니까 비대위 면면들이 좀 공개가 됐던데 내일 공식적인 출범을 합니다. 비대위원들 어떤 분들이 올라왔는지 궁금하네요. 주로 이제
이전에 예고한 대로 예. 비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진이 됐습니다. 네. 당연직이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의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네네. 지명직 8명 가운데 김혜지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이 모두 다 비정치권 인사인데요. 민경우 수학연구소장 그리고 조국 흑사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 구자룡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위원장까지 포함해도 지명직 비대위원의 평균 나이가 44세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굉장히 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그 나이 연령 포진을 보면 50대 이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치인이 또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도 이번에 과감한 혁신과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에 상임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서 비대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예, 비정치인 그리고 비교적 젊은 분들 뭐 30대, 40대, 20대까지 포진을 해서 인적 쇄신, 혁신에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회동을 했죠. 네. 밥을 먹으면서 회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통합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발언들도 오갔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나흘 전에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요. 그제 이낙연 전 대표와 조찬 회동을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통합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이미 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를 오늘 만났고요. 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힘과 혁신 경쟁을 선도해달라. 그리고 단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수습을 해야 된다라면서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 공천을 두고 이제 분열 양상이 벌어지는 건데 네네. 분열 양상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당부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현해살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이 비상한 시기라는데 공감을 표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통합과 혁신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혁신하려면 기존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칼을 대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이지만 조화롭게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대표직 사퇴하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전제로 통합하겠다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밝혔어요. 요 시기에 본인이라고 밝혔고 그분이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시고 예, 묘하네요. 그러면 감정의 골이 기본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 대표의 결단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장 이 선으로 물러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시선이 더 우세합니다. 예. 하여튼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만남에서 나온 얘기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해야 한다. 또 혁신, 비상한 시기 이런 용어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해석하는지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행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조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라임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징역 30년형이 확정이 됐네요. 네. 추징금이 796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는데요. 2019년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어서 네네.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 이 상황 이해하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었어요. 라임 자산운용이 부실한 해외 펀드 운용 상황을 얘기를 안 하고 계속 팔다가 갑자기 환매를 중단해버리는 바람에 투자자들에게 1조 7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버스 업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등에도 총 1,258억 원의 횡령한 다수 혐의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네네. 그것도 1, 2심은 유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예. 그런 경제적 이익을 본인이 다 가져가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측은 30년 너무 심한데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마 김봉현 전 회장을 기억하시면 탈주를 기억하실 거예요. 네.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2021년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결심 공판 직전에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요. 항소심 심리 중에도 탈옥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네네.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김 전 회장과 연루된 다른 사건들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전현직 검사 2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심까지 무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형이 무거웠던 이유가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피해를 크게 입혀놓고 네네. 도대체 보상은커녕 사기와 횡령 등 범죄를 주도해서 이득을 취하면서 반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혔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 수사를 하다가 네. 여러 가지 혐의가 확정이 됐었죠. 네, 법조 소식 짧게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형이 확정됐는데 징역형인가요? 네, 징역 4년 2월에 추징금 8억 9,68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네. 확정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러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9억 4천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전 사무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검찰에서 이제 중복된 돈을 제외하고 받은 돈이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 8,68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2심에서 알선 수재 중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가 돼서 징역 4년 2개월에 추징금 8억 9,680여만 원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네, 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거죠. 예. 국방부가 그 최근 발간한 장병들 정신교육용 교재에서 네. 지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해석할 여지를 남긴 기술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갸우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문제가 당연히 되죠.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이 주변 국가들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 문장을 보면 영토 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기술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한반도 지도가 10여 회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독도를 표시한 지도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일부 지도에는 울릉도만 표기하고 독도는 지명은 물론이고 위치조차 표기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도 문제. 독도가 표기가 안 되고 나오지도 않은 것도 문제. 네.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도 질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하고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예.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발견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이표기 등의 중요한 문제점이 식별돼서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예. 이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의 기초에 교재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짧게 어떤 인사가 있었는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선안 어떻습니까? 네, 우선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해 말까지만 비서실장을 맡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후임으로 직을 물려받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대기 비서실장은 상징하는 바가 있죠. 인수위원회부터 20개월이 좀 넘게 함께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의 3분의 1을 함께했습니다. 소임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사의를 전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네네. 이관섭 정책실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기획 수석 시절부터 대통령을 보좌해서 신임이 높다는 강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책실장을 맡은 게 지금 30일이었으니까 지난달 한 달이 안 돼서 보직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 3실장 체제로 개편을 하면서 초대 정책실장에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실장 자리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습니다.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그 김대기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관료 출신이잖아요. 이대로 총선을 치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도 예상보다 일찍 발표가 됐습니다. 네. 존태용 안보실장 후임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이영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있어서 도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에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에서 용인 쪽 통과가 더디고요. 이후 신갈에서 광교 터널 부근과 수원 일대 또 군자 분기점부터 영동선 시점 쪽으로 모두 26km 구간 밀려 지납니다. 반대 강릉 쪽 서안산 부근으로는 작업의 영향도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 부근부터 화성 휴게소 쪽 통과가 가장 어렵고 이후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서서울 요금소 부근 광명역부터 서울시내 금천 쪽으로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남사 사이 정체가 긴데요. 이 남사 부근 5차로는 작업으로 차단돼 어려움을 더하고요. 이후 오산과 수원,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시내로 진입해서도 하남 방향 올림픽대로는 강동권역인 올림픽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 1차로에서 각각 2건의 추돌 사고가 나 청담대교부터 암사대교 쪽 이동이 어렵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도 성산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2023년 사회면 사건 사고 소식 총 정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예.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예, 김용준입니다. 두 변호사님께는 변호사 입장에서 또 개인적 입장에서 한 해가 어떤 한 해인지 궁금합니다. 손 변호사님. 저는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회 활동도 많아지면서 예. 조금 정상을 찾아가나 했는데 그만큼 또 사건 사고는 많았고 다사다난했다. 역시 2023년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큰 사건 사고 또 중요한 일이 많았던 한 해 같습니다. 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 변호사님. 네, 저도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는데 네네네.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지 저희 로펌에 마약 관련한 사건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그죠. 한 해다. 예. 그래서 그게 확실히 눈에 띄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마약 사건을 집중 수사했다라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많았고 실제 사건화되는 비율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체감했던 한 해였습니다. 예,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건들도 많이 접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 내용들 포함해서 두 분께서 정리해 주신 2023년 사회면 사건 사고 결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올해 2월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다.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오랜 기간 이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실제 12살 초등학생이 학대 끝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고요. 계모가 징역 17년, 친부가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있는 사건인데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에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소위 말한 유령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냉장고에 영아 시신이 2구가 발견돼서 세간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요. 그러게. 이 때문에 뭐 사회 문제화가 돼서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뭐 전수사도 이루어지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했고 남편도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고 해서 세상을 더 놀랍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출생 통보제, 보호 출산제 도입 논의도 굉장히 활발해졌었고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또 그게 있죠. 태어나는 중이나 태어난 직후에 영아 살해한 그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도 무겁게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법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굉장히 경미하게 처벌을 했으나 예. 이제는 법 적용 자체도 이제 살인죄와 같은 적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법률도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를 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용으로 처벌하게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앞으로는 실시가 됩니다. 예, 뭐 전반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관련된 아동 학대 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고요. 또 제 기억에는 하반기쯤부터인가요? 또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막 길을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들. 네. 그런 사건도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요.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번화가에서 이 조선이라는 피의자 기억하시죠? 예, 예. 흉기를 휘둘러서 정말 그 신림동에서 가장 번화가였거든요. 예. 지나가는 행인을 무차별하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했고 30대 남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 2주 뒤인 8월 3일에는 이 최원종이라는 이 피의자가 모닝 차량을 몰고 이 서현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서 행인을 덮쳤고요. 예, 예. 또 쇼핑몰로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에 서 있던 여성, 10대 여성이요. 이 사건으로 숨졌고 네.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내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도 결국 사망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요. 네, 네. 이 쇼핑몰에서도 이 피의자 최원종 마구 흉기 휘둘렀잖아요. 당시에 9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8월 17일에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재차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진짜 밤길이 무섭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최윤종이가 이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채로 한 여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서 성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말았고요. 이때 기억하시죠? 막 강남역에 장갑차 들어오고 주요 역사에도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진짜 대중교통 타는 게 너무 무섭다. 그리고 실제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체증이 확실히 증가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런 소식이 지금 뭐 불과 몇 주 사이에 주르륵 이어지다 보니까 유사한 식의 뭐 살해 예고 글도 막 올라오고 막 네. 협박도 하고 막 두려움이 떨고 뭐 유사 사례로 출동도 하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때. 맞아요. 예. 제가 좀 주로 근무하고 있는 교대역에도 막 살인하겠다라는 예비글이 올라와서 네. 저도 한때 긴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협박글 올린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살인 예비죄 적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이런 묻지마 칼부림 뭐 살해 예고 뭐 이런 사건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희초 선생님 관련된 사건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 올해는 교권 보호의 해다라고 말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7월 18일경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예. 근무 중에 이제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은 1학년 교사 선생님 이 사건으로 소위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에 의한 갑질이 굉장히 심각하고
하고 업무 가중이라든가 교사들에 대한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네. 교사분들이 여러 차례 집회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교원들이 이 강화문 광장에서 교권 보호해달라라는 이제 집회를 열기까지 했었고요. 예. 결국 이런 목소리나 움직임이 이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교권보호사법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문제가 되는 것이 쉽게 이제 적용해서는 안 되고 네. 또 이런 고소나 이런 사건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엄격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학생이든 학부모든 제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겠다. 이런 제도도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학교폭력 조사를 외부 인사들로 하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고 그 과정에 이제 주호민 씨 아들 사건들도 이제 거론이 되면서 우리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교사들을 보호할 것인가. 1년 동안 굉장히 토론도 많이 됐었고 이슈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 또 학생과 교사 관계가 뭐 원활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부라게 좀 더 많은 숫자가 점점점 우리 교사들의 부담을 많이 가중하게 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졸고 있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누구야 일어나라고 했는데 부모는 우리 애가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다 하면서 또 오면 어디까지 우리 교사들이 나무라거나 훈육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도 참 많이 회자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재난 관련된 그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갑자기 저도 특보 방송을 들어갔었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도 있었죠. 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7월 15일입니다. 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가 잠기면서요. 무려 14명이 숨졌고 예.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가 5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완전히 침수됐고요. 안에 갇힌 사람들 사흘 만에 발견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예. 네, 이 미호강 범람을 막기 위해서 임시제방은 부실 시공할 때까지 방치가 됐었고요. 수차례 경고했지만 결국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아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네. 당시에 검찰은요.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이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압수수색 진행했고요. 네네.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 갑자기 CCTV 영상을 돌려보니까 앞뒤로 갑자기 물이 확 불어닥치더니 오가지를 못했던 거죠. 네. 현장에 내부에 있던 자동차 블랙박스 나중에 보니까 급격하게 물이 올라와서 막 위에 있는 뭐 시설물 들고 막 매달려서 구조되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거였고 또 교훈 하나가 사고가 날라니까 이렇게 교집합들이 많았구나. 임시제방은 부실했지. 거기를 하필 통제하지 않았지. 예상하지 못했지 하는 것들. 네. 몰아치다 보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여러분이 숨지거나 다친 일이 있었고요. 또 이 변호사님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마약 관련된 사건들 올해 참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계층에서 여러 세대에서 마약 사건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약 사건이 정말 연예계로 흔들리기도 했고요. 네, 네, 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음주운전이 아니라 정말 약물 운전까지도 우리가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 이 8월에 발생했던 마약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이 피의자 신모 씨가요. 2023년 8월 2일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피해자 배 씨를 뇌사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그때 현장에서 이 피해자가 그 차 밑으로 깔리는 걸 봤던 목격자가 네. 증언을 했습니다. 이때 범행 당시에 이 피고인과 내가 눈이 마주쳤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면 살짝 웃었다는 거예요. 목격자를 보고. 그리고는 비틀거리면서 범행 현장을 빠져나갔다라고 목격자가 진술했습니다. 예, 예.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요. 그래서 사고를 낸 뒤에 도주했던 겁니다.
현장을 이렇게 떠났는데 어디를 가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마약을 줬던 그 의사를 찾아갔던 거죠. 예. 이 피고인 신 씨는 특가법상의 도주치상 또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지난달 말에 내사 상태였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죠. 네. 네. 그래서 혐의가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죄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신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유족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 피고인 쪽에서 합의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 한 번도 이 피고인이 가해자가 와서 직접 사과하거나 진심 어린 그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고 몇 달이 흘러서야 변호인을 통해서 형식적인 이 합의 의사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 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합니다. 내가 일부러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요청하려 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때문에 유족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의사 절대 없다라고 밝혔고요. 재판 절차를 종결한 법원 내년 1월 24일에 이 신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예. 그 외에도요. 연예계도 이 마약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배우 유아인이 이 대마초 흡연 등이 적발돼서 2월부터 경찰서 드나들었고 1심 공판 시작이 됐습니다. 예. 또 10월에는 배우 이성균 씨의 이 마약 관련한 수사가 됐었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죠. 네. 또 일반인들에게도 마약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4월에는 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공부 잘 되는 약이라고 하면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가 배포돼서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요즘에는 또 펜타닐이라는 그 굉장히 제조하기가 쉬운 마약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가격이 엄청 싸게 거래가 되는 것도 예전처럼 뭐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코인으로 한다든가 가상화폐를 한다든가 이러다 네. 보니까 더 손쉽고 더 쉽게 마약을 접근할 수 있고 이 연령층도 낮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군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언젠가 또 군으로 오기 때문에 네. 군에서도 지금 자구책을 또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마약과의 어떤 전쟁 뿌리 뽑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어제 또 그제 오늘까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게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들이요. 네,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습니다. 예. 사실은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이제 터졌었는데 뭐 인천을 비롯해서 수원 각지에서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예. 조직적 사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을 내세운 임대인을 내세운 적극적인 사기단이 대거 이제 검거가 되거나 네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 특히 경기도 수원 일대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고소장만 130건이 접수가 될 정도였습니다. 일단 수사 끝에 핵심 피의자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네. 이 일가를 봤더니 부부가 가담했고 거기에 아들까지 가담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전세 사기 일당이었다. 가족 사기단.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 씨 부부는 구속 상태로 이제 수원지검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예. 수원 일대 빌라,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서 총 18개 법인을 만들었다. 사실은 굉장히 법적인 책임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법인의 재산 상태가 없는데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 폐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법으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이고요. 지난 9월 5일 정 씨 일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어제까지 접수된 고소장 474건, 피해액 7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이거는 그 범죄돈 단체 조직으로도 다스려도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피해 액수가 전국적으로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전세 사기 특별법, 구제법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것으로는 야당 단독으로 이제 선구제 후 구상 네. 이 안까지 지금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단 수준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고 그리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생존의 문제거든요. 당장 어디서 살란 말인가 하는 대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졌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처음에는 이 사건이 개인 간의 해프닝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기였고 액수도 꽤 컸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할 정도였는데 예. 11월로 가보면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 네네.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예.
이 사기 논란은요. 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이 남현희 씨가 재벌 3세 출신 전청조와 재혼한다라는 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전 씨가 알고 보니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기 전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남현희 씨는 난 속았다라면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네, 네. 재혼 상대였던 이 전청조 현재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최근 논란이 되는 게 이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온라인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배 중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 아버지 전 씨는 16억 원대 이 특경법에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 예. 사기 혐의로 천안 서북경찰서에 의해서 공개 수배된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아버지 전 씨는 2018년 2월에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라면서 피해자를 속여서 13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 지인들한테 3억 원을 빌리고 잠적하는 등 총 16억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서 도피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 경찰서는 전 씨의 신병을 천안 서북경찰로 넘길 방침이고요. 경찰은 조만간 이 전청조 씨의 부친 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방침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사기 습관도 받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게요. 뭐 배울 걸 배워야지 부모님한테 이런 사기 행각을 배웠나 싶을 정도로 네. 이 전시 아버지와 딸인 거죠? 아버지와 딸이. 딸이죠. 예. 네. 전시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기 피해가 많다라는 건데요. 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뭐 보디가드를 고용한다든지 뭐 갖가지 이제 한심에 살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다 동원을 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네. 이게 대중들한테 알려지면서 아 이런 사기꾼들이 있구나. 로맨스 스캠 특히 이제 혼인을 빙자한 사기 이거는 이제 많이 경각심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예, 속는 피해자들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속는 피해자는 근본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주의는 하셔야겠죠. 예. 이런 사기 수법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뭐 유명 인사까지 다 대동을 해서 이제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전청조를 보고 사기에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유명인을 보고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두 분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변호사님 그 경복궁 낙서 사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제 최초에 납세를 했던 10대 2명 잡혔잖아요. 예. 근데 그 해당 남성인 임모 씨에 대해서 경찰은 체포를 했고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이제 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더라고요. 네. 뭐 16, 17 이렇던데요. 예, 만 17세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했고요. 그를 따라서 모방을 한 20대 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이 10대들을 잡고 나니까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소위 이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이런 행동을 해달라고 사주를 받아서 했다고 하고요. 어제 나온 기사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팀장이 또 다른 10대 미성년자에게 대구 지하철역에 낙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이 돼서 계속해서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예, 뭐 어른이잖아요. 20대면 성인이 돼서 애들한테 시킬 게 있고 안 시킬 게 있지. 이런 국가의 어떤 문화재에다가 낙서를 해서 용돈벌이 하는 것들 이거를 또 복원시키느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추운 날에.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올해 사회면 사건 사고 뭐 짧지만 주요한 것들 결산해 봤는데 쭉 살펴보면서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내년 사회면에는 좀 이런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 있으시면은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올해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예.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 문화재보호법도 사실은 실내에서만 CCTV하고 관리감독 인력을 배치하니까 지금 외곽이나 외부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잡는데도 한참 걸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2024년도에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영화 살해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방치된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법은 바꾸고 보호출산제도 만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해서 작년 일이라고 잊지 말고 올해 또 나머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특히 강력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 같습니다. 네네. 뭐 묻지마 그런 강력한 사건도 있었고요. 마약 사건도 있었는데 이제 2014년에는 부디 정말 일반 대중이 두려워하는 이런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 수사기관에서도 예방 활동을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도 조금 더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검찰에도 수사를 열심히 하지만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호기심에 접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이런 예방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건의 지평선 코너가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이고은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손정혜 변호사님은 특히 저희 코너 오래 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건강하시고 또 같은 시간 이 방송 꼭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너는 마무리가 되지만 두 분과 인연은 계속된다.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슬프고 힘든 사건 사고 소식들 눈 녹듯 사라지길 바라면서 패닉의 눈 녹듯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그 밤 눈이 펑펑 왔지 일체 조각들처럼 골목 가로등 아래 반짝이는 눈 속에 나는 두 손 모아 빌었지 그리 아름답던 그 눈이 모두 녹을 줄이야 구두 위에 어지럽게 묻어있는 얼룩이 하나 남은 흔적이 주랴 새도록 너의 집 앞에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글씨를 썼지만 해는 높이 떠오르고 나의 맘은 녹아내리고 가는 자전거 바퀴에 흩어졌던 거 한 일도 마치 없던 것처럼 작은 물방울 되어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7살 한별이는 자주 하늘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두 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그날 이후 한별이는 소녀가장이 됐습니다. 현재 미용고등학교에 다니며 자격증을 준비 중인 한별이는 동생이 뒷바라지를 위해 하루빨리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요. 하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라 적지 않은 미용 실습비와 동생과의 생활비는 한별이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불안하고 위축될 때마다 마음속 할머니를 의지하며 눈물을 참아내는 한별이. 한별이와 동생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주말까지 매서웠던 한파가 이번 주 들어 확 누그러졌는데요. 추위가 약해지고 낮에는 포근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날씨는 좋아졌지만 먼지만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밤에도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높겠고요. 내일도 전국 대다수 지역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특히 세종과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이 치솟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남과 호남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복사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해안 인접한 도로에서 안개가 더욱 짙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 쌓인 곳이나 빙판, 도로 살얼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서쪽으로만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내일은 막다가 밤에야 흐려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가끔 높은 구름이 드문드문 지날 수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경기 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 등 기온이 낮은 지역에선 많은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여당의 항의성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이송 즉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군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된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교재를 회수하고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던 시공순위 16위의 태영건설이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포넌 블러즈의 What's Up이라는 노래 듣고 이슈 인터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rying to get up that great big hill of hope for a destination. I realized quickly when I knew I should that the world was made up of this brotherhood of man, for whatever that means. Into a crisis times when I'm lying
is still trying to get up that great big hill of hope for a destination.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20, 30대 비정치인 위주의 비상대책위원 명단을 또 발표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잘 대변했을까요? 그렇다면 향후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낙점될까요? 789 비대위 구성을 주장한 하태하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막 본회의 표결 열차 퇴장하시고 그다음에 로텐더홀에 잠깐 들렀다가 오시는 게 있어요? 항의시까지 하고. 아유, 예. 급히 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답변 준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은 저 특검 관련해서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쌍특검법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예상대로 됐고요. 예. 다른 특검법 다른 이제 거부권 발동을 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안으로 온다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맞아요. 저도 일관되게 며칠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당 일각에서 시기를 늦춘 총선 이후의 특검 얘기인데 그건 사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우리 당이 수용한다는 거는 시기랑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럼 중대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걸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70% 달하는데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기보다는 좀 국민들의 비호감 정서 이런 게 저는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제 특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된 거고 실제로 다수 많은 국민들이 특검이 어떤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이슈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리스크가 큰데 대응하는 거는 이제 증상 치료가 아니라 이제 뿌리 치료, 원인 치료를 해야 된다. 원인은 이제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자는 거는 대증 치료고 근본 원인 치료는 이 비호감을 줄이는 이 대책을 좀 용산하고 지금 당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한다는 게 궁금한 게 특검에 어떤 부당하다라는 걸 알리는 여론전으로 가는 건가요? 그건 당연히 하고 그것만으로 불충분하죠. 그걸 한다고 해서 이제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떨어지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대안은 사실 용산에서도 이걸 수용하기가 참 힘들 텐데 비호감의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라고 보는데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영부인께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적 있으셨죠?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는 좀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럼 아내로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공적 활동도 우리 국회의원도 아내가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신 나눠 뛰고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봉사활동이랄지. 그렇죠. 그리고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 눈에는 왜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하는데 왜 공식 활동을 자꾸 하는 거냐. 특히 외국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국제 에티켓이잖아요. 부부가시간. 근데 국내 활동은 그래서 국내 공식 활동은 중단하겠다. 그리고 대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 좀 입장이 그러니까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 그리고 앞으로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국민 사과라는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하죠. 근데 본질은 향후 이제 공식 활동을 국내 공식 활동 정도는 하지 않겠다. 대통령 선거 때 한 약속을 다시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결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는 또 나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국면을 전환시킬 묘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 중에 하나가
특검은 안 되는 건 그대로 가되 가령 뭐 특별감찰관이랄지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랄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2부속실 설치는 활동이 많을 때 그걸 보조하는 조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활동을 하지 말자는 건데 부속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하던 건데 전 이 정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근데 그럼 국회에서 합의 추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할까. 특별감찰관 하게 되면 특검이 좀 빛이 발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그 수용하기가 좀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특검 관련된 말씀 나눠봤고요. 현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의 비대위 중에서 당연직을 뺀 한 위원장이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이 8명, 20대, 30대, 40대 위주고 또 비정치인을 전면 배치했다. 저희 표현으로 얘기되는 인사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인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정치를 할지 예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거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국민 표준어를 쓰겠다. 여의도 화법은 일반 국민들의 화법과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한동훈식 탈여의도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탈여의도 정치의 구체적인 컨텐츠가 뭐냐. 이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할 때 보면 난 불출마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인 출신은 출마해요. 아주 험지를 출마하거나 아니면 비례 후순위를 받거나 본인이 좋은 자리 안 간다면은 비례 험지나 지역구 험지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예 그게 아니라 이제 불출마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그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 했던 논리는 과실 따먹지 않겠다.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참신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정치 프로들이 볼 때는 저거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오히려 이걸 잘한 거다 박수 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대표는 국회의원 자리나 뭐 당 대표 자리를 자기의 사익, 사적인 이익, 특히 방탄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활용하고 악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박수를 받았을 건데 오늘은 보면 탈여의도 인사도 이제 불출마가 탈여의도 정치라면 이제 오늘 탈여의도 인사를 좀 하신 것 같다 해서 여의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탈여의도 인사. 여의도 바깥에 분들을 이제 다 뽑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모 혹자들은 들러리 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좀 무게가 있는 사람도 좀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탈여의도 인사. 근데 이제 이게 정치를 모르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특히 전 두 사람에 주목을 하는데. 어느 분이시죠? 이게 이제 민경우, 김경률입니다. 이제 민경우 소장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학생운동 그리고 좌파 뭐 친북 운동을 오래 하시다가 완전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인생을 바꾼 분입니다. 세계관이 확 바뀐 분이고 그래서 민주당 586 그 운동권 특권층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운동권 특권층 청산을 하겠다. 이런 데 상당히 좀 잘하고 앞장서실 것 같고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있는데 김경률 계시죠. 이분은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좀 보수 혁신 이런 데 좀 많은 어젠다를 던지고 이슈를 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 다른 분들은 다 7, 8, 9세대예요. 이제 70년대생 이하인데 보면 7, 8, 9세대는 어쨌든 자기 전문 분야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루고 또 업적도 좀 있고 뭐 IT면 I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뭐 보건 뭐 의사 출신도 있고 또 뭐 돌봄 이런 출신도 있고 또 이제 한 20대 초반인데 이 친구는 이제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육원 출신들 자립하는 거 도와주는 그래서 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름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서 당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하 의원님 이제 오신다고 해서 뭐 하고 계시나 제가 좀 검색을 사실 해봤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 사진 찍히셨던데 제목이요. 기사 제목이 대화는 하태경 김형동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김형동?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예. 그 말씀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싶고. 자, 그리고요. 비대위가 내일 공식 출범하면은 그 다음은 공천관리위원회, 특히 공천관리위원장 누가 낙점될 것인가 싶은데 의원님이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딱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고 박수 받는 공관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야겠죠. 근데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뇨한 박사님은 혁신위원장 하실 때 잘 하셨잖아요. 그 사실 끝나고 나서도 이뇨한 매직이 통해가지고 뭐 장제원 의원 불출마가 있고 또 김기현 대표 사퇴 결단이 있었잖아요. 다 사실 이루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뇨한 박사가 공관위원장 하면 확실히 혁신 공천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 신뢰를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하면 확실히 혁신 공천이 된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는 뭐 누구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분 뭐 물망에 오를 만한 분이 또 실명으로 언급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요. 근데 찌라시 수준이에요.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혁신 공천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은 들었죠. 이제 검사는 좀 곤란하다.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비대위원장도 검사인데 출신인데 공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면 상당히 우리 검사 정권, 뭐 검찰 정권, 검찰 정당 이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드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정도 혹은 그런 느낌이 나는 분이 적임자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원래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만난다는 얘기 있었는데 못 만났고 내일 이제 오후 4시에 만날 예정이다라고 기사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장 먼저 뵙고 그다음에 예방할 걸로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사실 각을 좀 세우고 있다 보니까 내일 만나면 물론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긴 하지만 뭐 의례적인 덕담만 하고 헤어질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도 오갈 수가 있을까요? 첫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합의하고 뭐 이런 수준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인사죠. 인사고 원래 근데 정치인들은 뭐 싸우면서도 대화하고 또 협상하고 타협하고 하는 게 일상이고 그게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뭐 오늘은 아주 강력하게 때리고 내일은 다시 악수해서 다시 타협 좀 찾고 뭐 이런 정치가 될 겁니다. 근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유의 그 화법이 있다 보니까 혹시 만나서 또 이렇게 바로 직설적인 화법은 안 하더라도 은근히 꽂는 말씀은 또 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좀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또 민주당 향해서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그렇게 검사 사칭한 분을 절제존으로 모시느냐. 이 발언을 두고 지금 민주당 반발이 큰데 이게요. 확실한 구분짓기와 차별한 거예요? 아니면 정치 상대 파트너에 대한 지나친 비난인가요? 팩트이기 때문에 비난이랄 것까지는 없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으로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을 더 심한 말도 했잖아요. 뭐 건방지다든지 뭐 어쨌든 약간 감정적인 공격까지도 한 적이 있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혀가 세다, 강하다 이런 건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양 대표가 이제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이었을 때 체포 동의안 무슨 혐의가 있는지 자세히 국민들한테 설명했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공당의 대표고 또 공당의 대표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 존중은 깔고 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수락연설 때 나왔던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또 불체포 특권 포기 또 강조했는데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은 당내 공천 물갈이가 되고 그것도 영남권 현역 의원이 3분의 2 이상은 물갈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한 50%가 물갈이 됐어요. 이제 이 기억을 잘 못 하시는데 지난번 부산에서는 한 60%? 정도가 물갈이가 하여튼 50%가 넘었어요. 5, 60%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가 기본입니다. 우리 영남권은. 절반은 깔고. 절반은 기본이기 때문에 뭐 늘 하는 대로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북은요 3선 이상이 없어요. 물갈이가 너무 잦아가지고. 근데 또 이 발언이
꼭 당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민주당 비명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위원장의 불출마가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셨고 또 친명의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 바람이 여당에서 일어나면 이 대표도 상할 만한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 사퇴랄지 그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한동훈식 탈여의도 정치는 나는 이제 뭐 국회의원 자리나 뭐 어떤 자리라도 공적인 자리라도 사적인 이익에 활용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뭐 특단의 대책으로 불출마를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사적으로 최대한 뽑아먹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고 네.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 당이 혁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식 혁신이죠. 네. 한동훈식 혁신 과제를 던지면서 민주당에서 혁신이 안 되고 있는 것, 또 혁신하기 어려운 것.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다 놓는 거기 때문에 방탄이나 지금은 뭐 구속은 안 되겠지만 재판 지연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대선 전에 후보 자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당대표나 국회의원 자리가 있어야 그런 작전을 펴면 사람들이 팀플레이가 필요하잖아요.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직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혁신이 안 되는 민주당, 혁신이 되는 국민의힘 이런 대비가 되겠죠. 민당 얘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또 해보고요. 네. 이제는 다른 당 사람이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을 떠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요목조목 사례를 들면서 특히 윤 대통령 향한 비난도 이어졌고요.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재결합도 없다. 완전 다리도 딱 잘라놨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의 회견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저야 이제 이준석 대표 탈당 신당 막아야 된다. 예. 라고 했지만 당 주류는 뭐 가든 말든 아니면 심지어 빨리 나가라 이런 게 이제 주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위기일 수가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 이제 이 두 개의 보수 세력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혁신 경쟁을 하면 혁신 경쟁을 하면은 보수의 전체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보수 세력이 굉장히 잘했을 때 한 5, 60%까지 가거든요. 예. 지금 한 30%대까지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 보수 편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서로 뭐 비난 경쟁이 아니라 미래 컨텐츠 경쟁 이렇게 된다면은 둘 다 윈윈할 수도 있다. 그럼 민주당이 쪼그라들겠죠.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 쪽으로 더 가고 우리는 중원으로 가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보수 확장을 위한 확장을 향한 그런 건설적인 경쟁 국면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신선합니다.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또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제 이 전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뭐 분들이 그렇게 느껴서 조금 외로워 보인다. 왜냐하면 천하용인 이분들이 불참을 했고 또 신당 창당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준석 전 대표의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정도의 이제 지지층이 있으면 신당 창당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예. 그래서 금방 할 겁니다. 더 빨리 할 거고. 근데 다음 단계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네.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을 자꾸 제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는 차별화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외연 확대죠. 특히 이제 제3지대 지금 이낙연 신당도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아우르는 3지대 빅텐트 그 추진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상당히 많이 제시하면서 외연 확대에 대한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 제보자가 다름 아닌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 중에서도 남평호 전 실장으로 밝혀졌는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왜 이 시점에 고백을 했느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당내에서는 이것으로 더 이상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낙연계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분석하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신당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지층의 반목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특히 젊은 층인데 여기가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데 지금 거의 반윤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 진영에서도 반 이재명이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진영에서도 반 이낙연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대장동 폭로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 했던 분이다. 이러면 사실상 이낙연이 시킨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실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거의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지지층들은 간 거죠. 그러다 보면 신당을 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 만남 이후의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일단 통합형 비대위기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세균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혁신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친명 진영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비명 횡사, 친명 횡재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보면. 왜냐하면 비명들은 다 지금 공천 적격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부적격으로 막 날아가고 있어요. 전 고양시장, 최성 고양시장, 시흥구청장, 전 동작구청장 다 날아가고 친명 쪽은 돈 봉투 받아도 적격, 음주운전해도 적격, 공천 불복에서 무소속 출마해도 적격,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친명 쪽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정의찬인가 그리고 이경 이런 식으로 국민적 반감이 엄청 높아진 일부 꼬리 자르기만 하지 대체로 보면 지금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거의 마무리하고 자기는 물러나도 물러날 겁니다. 그럼 이낙연계는 거의 공천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되고 일부만 경선 이제 기회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을 그러니까 고사 작전을 쓰는 거죠. 시간 끌기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는 그래서 이낙연 이게 안 속아 넘어간다. 안에서 말라 죽느니 나와서 당당하게 싸워보겠다. 이런 여론이 내부에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갈 다리를 이낙연 대표 진영이 사실 불지른 거죠. 스스로 공개했잖아요. 그죠? 비명 대장동 행사, 폭로를. 친명 횡재의 국면이다라고 하셨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이제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의원님께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참 올 한 해 동안 좀 바쁘게 보내셨고 내년엔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의원님의 새해 바람, 소망 또 당에 바라는 점까지 청취자분들에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년 총선인데요. 내년 총선이 이제 여태까지 보면 이제 과거 울고먹기 경쟁. 예를 들어서 우리 쪽은 저쪽을 꼭 종북이니 빨갱이 공격하고, 그죠? 저쪽에서는 우리를 토착 왜군이 이런 식의 이제 과거 이념 프레임으로 많이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좀 이제 미래 살림살이 희망 경쟁.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컨텐츠로 승부가 되면 총선이 그 결과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굉장히 밝아질 것이다. 또 그런 좀 희망 경쟁 이런 어떤 서로 무슨 몰이 종북몰이 친일몰이 이런 경쟁이 아니라 희망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종로 험지 출마 의지는 굳건하신 거고요. 네,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올해도 나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퇴근길도 평소보다 많이 붐비고 있는데요. 먼저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 더디다 하기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후 시흥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긴데 이 사이 안현 분기점 5차로에선 추돌 사고도 처리 중입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향도 일산 나들목부터 송내까지 19km
구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용인을 중심으로 더디다 신갈에서 부곡 사이와 군자 분기점부터 영동선 시점까지 모두 22km 구간 막혀 있습니다.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쪽 정체 이동에 1시간 정도, 일산 쪽 강변북로 같은 구간 이동에 1시간 10분가량 필요하고요. 반대 구리 쪽 아직 차가 많습니다. 방화에서 양화, 마포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 정체 이동에 1시간 30분이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보자 하니까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자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호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국회 또 국회의원회관실, 뭐 국회 본청 뭐 등등해서 연말의 국회는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감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금 구력이 좀 더 되신 조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 의원님, 조 보좌관님. 자꾸 제가 의원님하고 하다 보니까 조 보좌관님. 네. 죄송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실 상황이 좀 특수해가지고 사실 좀 바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하루는 좀 피곤하지만 한가한 하루는 괴로운 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좀 한가하긴 한데 좀 괴롭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좀 괴롭다는 우리 조 보좌관님. 김 보좌관님은요? 저희는 일단은 바쁜 연말인데요. 왜냐하면 당장 저 같은 경우 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렇네요. 어제 11시, 밤 11시에 끝났는데 사실 11시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근데 뭐 예년 같으면 연말이면 사실 좀 마무리하고 좀 그 느낌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조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의원실이 이제 의정 보고 4년 동안에 의정 활동했던 거를 지금 다 총정리하고 있거든요. 의정 보고를 해야 돼서 다들 바쁘고 내년 초에는 더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핫 이슈가 됐던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요 앞전까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상계동 갈비집 회견이라고들 하던데 한 줄 평을 먼저 내리신다면요, 우리 조 보좌관님. 저는 두 명 다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한동훈은 한동훈 했고 이준석은 이준석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디테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73년생이잖아요. X세대고 이준석 전 대표는 85년생인데 밀레니얼 세대인데 딱 그 문화 코드에 맞는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레토릭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루신을 인용한다던가 처치를 인용한다던가 딱 X세대스럽고,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마찬가지였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뭐 스티브 잡스, 노무현 대통령, 밀레니얼 세대 잡죠. 우리 김 보좌관님은요?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X세대와 MZ세대 간의 어떤 경쟁, 젊은 보수 자리를 놓고 누가 그것을 선점하느냐 내지는 뭐 더 좀 확대 해석하면 차기 대권 주자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느낌. 근데 묘하게 다른 듯 닮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신을 이제 뭐 처칠이라든가 스티브 잡스 그 인물들이 어떤 보여주는 이미지를 이제 자기가 이제 차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 포지셔닝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거기에다 담는.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둘 다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께서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어제 또 이준석 대표의 연설 보면은 여의도 방언 뭐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듯하면서도 같은 비슷한 그런 걸 느꼈어요. 조 보좌관님 아까 평이 좀 적절해 보이네요. 한동훈 했고 이준석은 이준석 했다라는 것들. 자, 근데 두 분이 또 보좌진 분들이시니까 그런 게 또 궁금한데 뒷얘기들 뭐냐면 가령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수락연설하면서 뭐 가령 동료 시민이란 표현을 쓴다든지 뭐 국민 여러분, 뭐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료 시민 이런 표현들 또 비유들 또 인용한 문구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회견 장소를 숯불갈비집으로 잡는다든지 뭐 이런 행보들이 눈에 띄던데 이런 메시지랄지 장소랄지 이런 것들은 보좌진 분들이 많이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 건의도 하시나요? 김 보좌관님?
이게 좀 의원실마다 다른데요. 예. 보통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귀에 딱 꽂히는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의미를 아주 많이 담은 그런 이제 워딩들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얼마큼 잘 쓰느냐도 이제 약간 능력을 판가름하는 때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그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거 그 장소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가 그다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보좌진들이 그런 걸 뭐 초안을 써서 드리기도 하는데 또 요즘은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직접 글을 쓰거나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의원실마다 또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보좌진들이 그런 것들도 하죠. 예. 어떠세요? 많이 의견 내시고 반영해 주시나요? 아니면 의원님이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의원하고 둘이서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둘이서 하고 보통 이제 어제도 이제 어제 그제죠. 이제 뭐 이슈가 됐던 게 뭐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서 다 했다. 뭐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일들이 좀 다르기는 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정치인이 뭐 의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뭐 소위 초안을 잡고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보좌진이 초안을 잡은 다음에 의원이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이 써준 대로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소재만 던져주는 사람도 있고 스타일들은 다 다릅니다만 결국은 같이 하거나 아닌 경우에는 보좌진 뜻에 따르거나 뭐 두 가지가 많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또 쓰시더라도 의견을 또 묻고 어떠냐. 왜냐하면 좀 소통을 그렇게 하시긴 하죠. 근데 요즘 글이라는 게 어제 같은 그런 기자회견장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올릴 수 있는 매체가 플랫폼이 많잖아요. SNS에 글을 많이 요즘은 올리시고 또 그 글들을 많이 또 언론에서 또 받아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무슨 SNS에 많이 그런 글을 올리시는데 사실 보좌진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의원님들이 직접 쓰는 글이나 말은요. 티가 정말 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특유의 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SNS에 올리는 글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의원님이 직접 썼는지 보좌진이 써줬는지 이게 좀 티가 나거든요. 확실히 의원님들이 쓴 글은 이게 국민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좋아요도 쫙쫙 붙고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이제 조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보통은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많이 하죠. 그럼 이런 메시지 내실 때 그런 게 궁금하네요. 그러면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쓰시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내가 써주는 걸 반영해 주는 게 좋은가 뭐 비서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내 걸 반영해 주면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경력이 되신 분들은 이제 좀 알아서 하시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알아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좌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대부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인데 의원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자신들이 뭐 구현했던 것들이 실제 이렇게 외화됐을 때 사실 거기서 기쁨을 많이 느끼죠. 그러시군요. 특히 뭐 처음 온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쓴 질의서나 아니면 어떤 뭐 한 줄의 축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읽힌다라는 걸 엄청 기뻐합니다. 비슷한가요? 예, 그렇고요. 근데 또 아까 또 이게 또 케이스마다 다른 게 의원님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 아까 플랫폼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의원님들이 또 그냥 상의 안 하시고 쓰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뒷수습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의원이 어디 쓰기 전에 나가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합니다. 혹시나 해서. 예.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때 소위 말하는 천아용인 이분들은 안 계셨어요. 또 그중에 김용태 전 최고는 그냥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의지를 사전에 밝히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지지 세력이랄까요? 그런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준석 신당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동력이 생길 거다라고 조언을 한번 해보신다면 김 보좌관님? 일단 이번 주가 정말 그야말로 슈퍼 위크였잖아요. 네, 뭐가 많았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27일에 앞서서 26일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 있었고요. 또 이제 어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있어서 이제 이러면서 좀 파괴력에 있어서는 좀 너무 이제 큰 이제 빅 이벤트가 많아서 좀 힘이 빠지는 덮이기도 하죠. 예, 게다가 이제 뭐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 이성균 씨의 뭐 그 비보로 또 이슈가 묻혔다는 좀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그 파괴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앞으로 신당의 영향력은 일단 앞으로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의 신당 이게 각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서로 주고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내년 1월 정도 그 한 달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열려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좀 힘이 많이 빠졌죠. 앞서 하태경 의원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혁신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셨는데 되게 긍정적인 방향의 덕담이신 것 같고 좀 더 비판적으로 보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제 신당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구도, 세 번째는 이제 비전인데 구도하고 비전은 이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구도 다르게 잡았고 비전도 다른 비전 보여주는 건데 결국 인물이 좀 부족하다라는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물이 왜 필요하냐면은 결국에 스피커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스피커 훨씬 집중되고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정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스피커가 굉장히 큰 상태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혼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원외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피커가 좀 작은 건데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산무 전당대회를 그때 했었어요. 캠프도 없었고 뭐 문자도 안 보내고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뭐 몇 천만 원으로 전당대회 하겠다. 3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 정치인들을 먼저 데려와 가지고 인물을 채우는 것보다 어차피 스피커 파워를 키우는 방법은 2021년과 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전당대회에서 불과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당대표까지 해낸 것, 기성 어떤 전당대회나 다른 걸 해본 사람의 저력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게인 2021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인선이 있었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치인 그리고 뭐 7, 8, 9라고 하죠. 좀 젊은 분들 위주로 내세웠는데 먼저 김 보좌관님 그 어떤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비대위 인선이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10분 중에서 당연직 2분 빼놓고 이제 임명직 8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일단 정치인은 김예지 의원님 한 분이고 나머지 다 비정치인이라는 거. 그래서 정치인보다 지금 비정치인이 많고 근데 이제 그 여성 그 정치 김예지 의원님도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성인 데다가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김예지 의원님은 여느 그 여의도에서 본 의원님하고는 저도 좀 다르게 좀 보는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을 또 갖고 계시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연설도 되게 울림을 주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정치인 이미지가 아닌 정치인과 그다음에 비정치인의 비중이 많은 거.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설에서 보면은 뭔가 선당후사가 아니고 선민후사, 그 시민, 국민을 바라보겠다 하면서 뭔가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가봅시다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우리 당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섭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니까 같은 배라고 보고 야당하고 조금 이렇게 각을 세우셨다면 저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셨는데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게다가 이제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자,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길은 꽃길일까? 잘 닦인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일 거다. 그러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을 하시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대위 구성도 비정치인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당내에서 좀 약간 좀 개혁 드라이브, 혁신 드라이브로 세게 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 보좌관님 또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워낙에 비정치인 분들이고 자기의 전문 분야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정치 구력에 있어서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치 신인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정치 신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뭐 처음 인상은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네. 이게 굉장히 특이했고요. 이번 정부 원래 트렌드 아닙니까? 거버먼트 돈이 이게 온 동네에 다 가는. 아무튼 그랬는데 여성 청년을 앞세웠는데 아까 하태경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말씀했는데 저는 2명을 딱 보고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성 청년이라 그랬지만 실제로 2명 인사가 그 말씀드렸던 민경호 소장님하고 김경률 외계사.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국.
아, 네. 그러니까 민경호 소장님도 입장을 선회하게 된 계기가 이제 조국 사태였었고 김경률 외교사는 잘 알다시피 조국 흑서로 해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연설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하게 야당에 대한 공격을 앞장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없는 분들 여성 청년을 앞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인사들을 배치한 거는 역시 야당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을 봤을 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은 내일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후 4시에 만나신대요. 뭐 상견례 개념으로 다들 보고 있지만은 썩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첫 인사말은 따뜻하게 그리고 나서는 차갑게. 네. 자 그리고 조 부장한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통합비대위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 체제 뭐 이제 돌입하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가고 좀 부럽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그렇죠. 이제 뭐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제자리에 있는 거고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좀 멈춰 있는 상태고 두 전 총리께서 어찌됐든 이제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는 걸 좀 막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뭐 총선은 계속 다가가고 있고 물론 총선을 앞둔 시간대는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분명한데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고 현재는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선거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입장을 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을 포함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시간이에요. 김 보좌님 혹시. 저도 좀 그 부분은 동의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양자 회동할 때도 그 양자의 그 회동할 때 조율하는 것이 2명일 때도 힘든데 사실 이게 3자 3분의 총리 그 회동인 만큼 각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조율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어느 것이 더 빠를까 했을 때 조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요, 조 부장님 그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분의 소위 말하는 3총리의 회동 그리고 통합, 움직임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현실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분들이 뭐 그냥 포토타임 갖자고 만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인데 세 분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내놔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분이 합칩시다. 우리 통합합시다. 화합합시다.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힘을 갖고 있고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고 혹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거든요. 그러면 정세균 총리께서 오늘 오찬하시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할 땐 결단해야 된다. 비상시기라는 것에 공감한다. 뭘 결단하라는 걸까요? 저는 그냥 저의 당 입장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 중에 약간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뭐 정치를 어떤 명분과 희망 없이 한다면 그냥 그건 누가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지 아니면 그건 정치인의 출세 수단일 뿐이다. 계속 이게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좀 방점을 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발언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뭐 멋지게 지는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했던 것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겠죠. 이재명 대표가. 네. 뭐 정치 현안 얘기했는데요. 또 올해 마지막 코너 시간이기 때문에 이 코너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법안 이건 참 올해 안에 입법됐으면 참 좋았고 소중했고 기뻤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하는 법안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그게 왜 그런지 이유도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조 부장님? 저는 700원짜리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낸 법안인데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이요? 네네. 부동산 등기법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제
뭐 해마다 보면 전세 구하고 집 구하고 그럴 때마다 등기부등본 띄워보잖아요. 그렇죠. 한번 계약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띄워봅니다. 맞아요. 처음에 할 때 띄워보고 계약하는 당일날도 띄고 할 때마다 700원씩 내야 맞아요. 되거든요.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그것도 컴퓨터 오르나면은 했던 거 또 결제해야 돼요. 맞아요. 대법원에서 700원 네. 가져가는데 네. 웬만한 지금 등기 수수료는 다 무료가 됐어요. 뭐 그렇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무료고 주민등록등본도 무료고 다 무료인데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떼야 되는데 그래서 무료로 하자는 법안을 내놨는데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도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700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법사위에서 지금 해결을 안 했죠.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그래요. 7,000원, 뭐 7만 원, 뭐 70만 원 이런 거 값을 치르는 거는 그래 뭐 비용을 치르자는데 700원 자꾸 나가면 진짜 좀 짜증날 때 있거든요. 방금 계속 결제했는데 또 해야 되고 에러 나서 내 잘못도 아닌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게 700원이 뭐라고 이 돈은 대체 누굴 위한 돈인가 싶은 생각 들고. 그리고 이런 거를 더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은 청년들이에요. 월세하고 그다음에 작은 보증금을 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김 보좌관님은요? 저는 이걸 꼭 올해 법안으로 하지 않고 이제 올해가 4년을 이제 딱 결산하는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회라서 그렇죠. 21대 발의한 것 중에 생각을 하자면 조 보좌관님 말씀하신 그런 법안은 좀 약간 민생 정말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한 그런 법안들이고 저는 좀 큰데 이걸 발의할 때도 사실은 어떤 이게 실질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그렇지만 좀 약간 상징적으로 낸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의원실 말고 다른 의원실에 있었을 때 이제 21대에서요. 네. 공직선거법이랑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낸 게 있는데 그 당시 그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뭐 단체장의 뭐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 뭐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그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은 이제 소요되지 않았을 막대한 선거 비용 그 당시 아마 합쳐서 한 800억 원대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거 비용이 이 어떤 성폭력 행위 같은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8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자체가 부담하고 또 공동적인 선거 경비는 중앙선관위 국고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규칙 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좀 재정적 책임을 지워서 이게 꼭 돈을 너네가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공천할 때 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거를 좀 그 규칙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게 그 보궐선거에 대한 그 재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거를 해서 법안을 2개를 냈는데 사실 그때 막 무슨 저희가 뭐 칼럼도 내고 뭐 그 신문에서도 많이 이제 뭐 일면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법안들은 사실은 진짜 정치 내부에서 개혁하는 법안들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뭐 하나라도 좀 국회가 통과된다면은 좀 국회를 보는 시선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보자 하니까 올해 고정 질문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혹은 우리 의원님 혹은 정치권을 향한 한마디 한 줄 평 정도씩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 보좌관님.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유행시킨 그 루신을 또 루신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그 혁명이란 아무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전 우리 혁신 얘기하고 싶어요. 혁신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당에도 하고 싶은 일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하고 싶은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김 보좌관님. 저는 X세대가 왔다. 그동안 좀 그 MZ 사이에 밀려서 또 위에 그 86세대 그 눌려서 끼어있던 X세대가 다시 MZ 아니셨어요? 전 X세대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랬는데 그 X세대가 왔다. 근데 이 X세대는 굉장히 또 새로운 화법과 또 시대 적응도 강하고요.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국회가 긴장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좀 긴장하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또 뵙겠지만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십시오. 보자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 김민정 보좌관 그리고 민주당 조홍천 의원실 조현우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퍼스의 라이브 이즈 라이프라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짙더라고요. 호흡기 질환 또 조심하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